취득세 중과가 생긴 다음에도 여전히 중요는 조금씩 계속 또 늘고 있는 현상으로 보여서 계속 그 취득세를 부담하고서라도 여전히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좀 더 가져가겠다. 잠깐 좀 그 이슈를 돌려가지고요. 우리 팀장님이 주로 상담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문을 구하러 오는 돈이 많은 분들, 고민에 빠진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다들 어떻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세요? 네, 우선 주택에 대한 강한 규제로 인해서 네. 확실히 이제 집이 이미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네. 지금 살고 있는 집 외에 추가로 집을 하나 더 살려고 하는 수요는 이런 강력한 규제 때문에 세게 억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많이 보입니다. 억제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신규 기존의 집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추가로 더 살려고 하는 네. 수요는 많이 억제되고 있는 예.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신규 구입 의사가 줄어든 점과 기존의 다주택자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던 다주택인 집을 파는 것과는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다주택자 중에 일부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무주택자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갖고 계시는 경우들이 좀 그렇군요. 많아 보이고요. 네. 이미 또 양도세 중과 때문에 쉽게 매각하려고 하더라도 종부세 부담 이런 것들이 분명히 부담되는 건 사실인데 그래봐야 그거는 몇백에서 몇천만 원의 부담이거든요. 양도세 쪽은 정리하고 넘어가려면 몇 억 단위의 세금을 어쨌든 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정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는 것 같고, 게다가 이제 다주택자들 중에 일부는 이미 증여 등을 통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족 간에 이제 증여세를 내고 분산을 해놓은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증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증여에 따른 취득세 보통 이제 3.8%나 4%가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물론 부담이 되는 금액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 정도를 내고 합법적으로 증여를 하신 분들이 작년 8월 11일까지는 굉장히 좀 많았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8월 12일 때 이제 관련돼 있는 세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3억이 넘는 집을 이제 증여를 해주게 되면 한 채 주택수하고 상관없이 그냥 12.4%나 13.4%까지 취득세를 대거 좀 높였습니다. 근데 좀 너무한 것 네. 같은데요. 그래서 비율로 보면 굉장히 네. 좀 높죠. 예. 그래서 실제로는 뭐 10억짜리 집을 증여한다 그러면 예. 증여세가 아니라 취득세만으로도 그러니까요. 1억 2,4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내야 되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건 증여세에서 공제를 해줍니까? 빼주지는 빼주지 않습니다. 않아요? 취득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로 내야 되는군요. 취득에 따른 세금이기 네. 때문에 당연히 좀 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작년 8월 10일 이후에는 주택을 증여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줄기는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더 많이 줄 거다 이제 취득세 부담 때문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게 중과가 되기 이전에 늘어났던 건 뭐 당연하다고 치더라도 그 이후에 작년 8월달, 9월달까지는 또 역시 증여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10월달, 12월달, 그러니까는 취득세 중과가 생긴 다음에도 여전히 중여는 조금씩 계속 또 늘고 있는 현상으로 보여서 와. 계속 그 취득세를 부담하고서라도 여전히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좀 더 가져가겠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제 다주택자들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적으로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신규로 주택을 새로 살려는 니즈들은 확실히 좀 줄어들었지만 기존에 갖고 계셨던 것들을 처분하는 데까지는 아직은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른바 이제 똘똘한 한 채로 비싼 집으로 옮겨 타려고 하는 수요들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제 주택에 대한 투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 꼬마 빌딩이라고 부르는 이런 쪽으로 수요가 좀 이동하는 모습들도 최근에는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감으로 보시는 올해 집값 전망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사실 좀 가장 집값 전망에 대한 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어렵죠. 어려운 측면인데요. 2월 이후에 이제 상승폭을 좀 줄여나갔던 서울의 주간 아파트 상승률이 보궐선거 이후에 다시 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가 어느 정도 좀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이런 과정들, 집값이 조금씩 또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자 서울시에서도 다시 토지거래 허가를 추가 지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등 이제 불안 요소에 대한 대응책을 같이 언급하고 있어서 당분간에는 이제 강보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은 집값의 향방보다 더 주목해야 될 점은 6월 1일, 올해 이제 6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도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지만 6월 1일 이후에는 이른바 이제 주택에 대한 매매 거래량이 절벽 수준으로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요 6월 1일이 이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죠? 네, 맞습니다. 이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도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여전히 적용이 되고 있지만 올해 6월 1일 이후에는 이 양도세 중과가 2주택이든 3주택이든 기존 중과세율보다 각각 10%포인트씩 양도세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일률적으로 다 10%포인트씩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6월 1일 이전까지 팔려고는 했으나 못 팔았다라고 하면 거꾸로 양도세 중과 부분이 더 커졌으니까 팔지 못한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양도세 부담 때문에 더 못 팔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제 매물로 좀 내놓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러게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 기간 전후로는 확실히 눈에 띌 정도의 거래 절벽이 생길 것이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무주택자들이나 아니면 1주택자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계속 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조금 더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을 좀 실제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청약 점수가 상대적으로 좀 높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물량도 꽤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노려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무주택자나 아니면 1주택으로서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막연히 집값이 좀 이제 멀지 않은 시기에 크게 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만을 가지고 매수를 좀 너무 늦추시는 상황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나 지금 집을 살까 하고 고민인데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보통 술자리를 답을 하십니까? 네, 저는 사실은 집값의 향방하고는 상관없이 무주택이나 1주택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을 노려볼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집값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사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면 대부분 이제 그런 기대들을 갖고 계시는데요. 뭐 지금 사고 나서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조금 늦춰서 샀다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애초에 1주택자의 경우에는 물론 그런 요소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집을 사서 3개월 뒤에 팔 생각으로 사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시 얘기하면 3개월 뒤에 값이 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의사결정을 하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서 5년이나 3년 뭐 더 길게는 일반적으로 자기 집에서는 한 10년 이상 살게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그럼 10년 뒤에 지금보다 더 싼 가격으로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늘 무주택자는 너무 늦추지 말고 빨리 사는 것이 좋다. 다만 그 과정에서 본인의 여력을 넘어설 정도까지 무리할 필요는 없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뭐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이 공시가, 도대체 작년 대비 올해 공시가 이슈로 얼마나 올라서 그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신지. 공시가격 상승률이 이제 사실은 최근 3년 동안 과거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좀 계속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올해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19% 이상 상승을 19%.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작년에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만 올해는 이제 지방까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전국이 19% 이상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은 서울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도 같이 다 올라간 이런 현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 단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에서 한 9억 정도 사이인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작년보다 130% 그러니까 1.3배 정도 오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9억이 넘어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150% 그러니까 1.5배가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1주택자의 경우에는 30%나 50%가 더 오른 것이 금액으로 보면 작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아봐야 뭐 몇백만 원이 안 되는 수준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보면 비율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과거의 상승폭에 비해서는 분명히 커진 것이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는 몇 년째 이런 현상들이 누적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다시 얘기하면 벌써 한 3년째 매년 1.3배, 1.5배씩 누적적으로 올라가는, 이걸 이제 우리가 복리라고 얘기를 하죠. 복리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실제로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느끼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많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다주택자의 경우와는 달리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고령자 공제라든지 아니면 장기 보유 공제와 같은 공제라는 제도들이 좀 있는 편이기는 하고요. 이제 공시가격이 만약 6억 이하인 집, 실제로는 6억 이하인 집이 훨씬 더 많기는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6억 이하인 집의 경우에는 한시적이긴 하지만 재산세도 3년 동안 감면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공시가격에 따라서 조금씩 부담으로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좀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또 내년에 집값이 실제로 떨어지더라도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뭐예요? 네, 종부세나 재산세 계산 구조상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하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빠르게 올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시세보다는 공시가격이 낮은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집값이 만약에 떨어지는 상황이 되더라도 공시가격은 일정 기간 동안에는 더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작년의 공시가격보다는. 근데 작년의 공시가격보다는 오른다 하더라도 여전히 떨어진 상태에서 집값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람들이 느낄 때는 실제 시세는 떨어졌는데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많아지면서 재산세나 종부세는 늘어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 부분은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일이 되는 게 매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는 오르고 연말에 가서 다시 떨어지는 현상이 되게 되면 당사자로서는 연말에서는 가격이 좀 이전보다 떨어졌는데 1월 1일 시점 그 해 초의 기준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좀 높게 나오게 되면
거꾸로 가격은 떨어졌는데 재산세는 더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부터는 다시 또 정상으로 수렴을 하게 되겠지만 일시적으로는 그런 현상, 그렇게 느끼는 현상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공시가 현실화율 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올린다고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네, 그간 이제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해왔고요. 시세와 공시 가격의 차이가 꽤 많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늦어도 203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공시 가격을 시세 대비해서 일정 수준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고 2030년 목표치를 기준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주택이 당시 시세의 90%까지 달할 때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 공시 가격의 현실화율이 70.2%니까 2030년까지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계속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르겠네요. 네, 이게 이제 평균값으로 물론 이제 2030년까지는 지금 대략 한 9년 정도 남았으니까 꽤 긴 기간이긴 하지만 매년 올라가는 수준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실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 현실화율은 이 법으로 정한 겁니까? 아니면 뭐 정부가 어떤 이 방침을 정한 건가요? 네, 방침이라고 보면 방침.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건 평균값이기 때문에 전체 주택의 평균값과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결과로서 나타난 값이 얼마가 될 때까지 이제 시세하고의 격차를 줄여나겠다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여서 법으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고요. 그래서 뭐 공시가격을 시세 부분을 빠르게 좀 포착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조정해 나가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그 세무사 분들 중에 이 부동산 관련 특히 이제 세금 관련 상담을 받지 않겠다. 돈도 안 되고 리스크는 크다. 네. 이런 분들 많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뭐 이제 양포 세무사라는 말도 있기는 네, 합니다만 세무사들이 이거를 몰라서 안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포기를 했다라고 보는 편이 저는 더 정확하다고 생각이 왜 되는데요. 포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법이 너무 지나치게 자주 바뀌어서 복잡해진 건 사실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면 법률이나 아니면 시행령만으로는 이게 답이 뭔지 해소가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결국 다시 얘기하면 법령이 없어서 해석에 의존해야 되는 경우들이 복잡해져서 굉장히 좀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담당 이제 그 세무사들 입장에서는 이 해석까지 고려해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양도세의 구조상 팔기 전에 이걸 해석을 찾아서 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유료로서 상담료를 받고 진행하기는 아직 우리 여건상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스크를 감안하고 상담을 해주다 보면 벌어들이는 수익에 상담이라든지 이런 수익에 비해서는 리스크는 굉장히 크고 돈은 안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세금을 양도세에 대한 상담 부분들을 포기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다만 이제 이런 현상들하고 관련해서는 그 과세 당국에서도 이런 맹점 어려움들을 충분히 국민으로서의 어려움들을 충분히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국세청에서 주도가 돼서 주택과 세금이라는 책을 뭐 이게 페이지가 한 400페이지가 좀 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이걸 발간을 해서 오직 주택과 관련된 취득과 보유와 양도까지의 전 과정에 걸치는 각 사례에 따른 세금들과 케이스들을 같이 좀 설명을 해놓은 좋은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도 불구하고 책값은 7,000원밖에 안 해요. 그래요? 이걸 이제 국세청에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책 형태로 보게 되면 그나마도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세청에서 당연히 이제 책으로 돈벌이를 할 이유도 없는 거고 이제 어려워진 부분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책을 통해서 조금씩 불편한 점을 해소하라는 의미에서 해놓은 거여서 특히나 이제 1주택자나 무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책들을 참고를 하신다면 일정 부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증여를 통해서 만약에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를 했어요, 집을. 그러면 종부세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몇 채를 가지고 있느냐, 종부세에서도 몇 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하니까 미성년자인 자녀라면 같은 세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다주택 주고 나서도 다주택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종부세를 계산할 때, 그러니까 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이제 합치잖아요. 그죠. 부부간에도 합치지를 않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자녀에게 줬다면 계산 자체는 따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공제 금액은 줄어들지만 세율이 낮아지는 것들, 1주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이 역시 줄어들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여러 가지 거기서도 부수적인 문제들이 좀 생기는 게요. 그 재산세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그 미성년자인 자녀가 계속 돈을 내야 되잖아요.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 재산세에 대한 것들을 미성년자라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 재산세 내는 금액만큼 계속 현금에 따른 증여를 증여가 보고. 수반돼야 되고 네. 그거에 따른 증여세는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부부 공동 명의로 했는데 종부세를 더 냈다 이런 게 또 화제가 됐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부부 공동명의일 때는 이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인별로 따로 계산하기는 하는데 네. 지분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두 채를 갖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한 채를 그냥 100% 지분으로 갖고 있고 아내가 100% 지분으로 갖고 있게 되면 둘 다 각자 한 채이기 때문에 세율이 올라가진 않는다라는 네.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같은 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A라고 하는 주택에 남편이 50, 그다음에 아내가 50% 이렇게 지분으로 갖고 있고 또 다른 B라는 집을 다시 각각 부부가 50%씩 갖고 있게 되면 금액은 반반씩으로 나눠지기는 하지만 네. 0.5채도 한 채로 보고 다른 쪽에 0.5채도 한 채로 보기 때문에 부부가 둘 다 두 채인 집으로 그렇군요. 보고 세율이 2배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훨씬 더 세금이 또 커지게 됐다는 거의 거죠. 네 채 갖고 있는 효과를 본 그런 거랑 효과라고 똑같은 거예요. 볼 수 있습니다. 집을 2년간 살긴 살았는데 그 이후에 전세를 줘가지고 지금 안 사는 집 이건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뭐 다주택자이시다가 처분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상황이 됐다면, 그러니까 거주와 보유를 새로, 그러니까 1주택이 최종 남은 상태에서 2년을 더 갖고 있다, 더 네. 채운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주택의 경우라면 그 경우에는 전세를 준 기간만 빠지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거주만 빠지는 거고 보유 기간에 대한 건 그대로 인정을 받게 되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 대상 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집은 최소 2년의 거주 요건은 이제 이른바 문턱입니다. 네. 요 2년 거주는 채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순차적으로 늘어날수록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이 늘어나서 양도세는 더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채워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국내의 가족 전체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집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매각을 하게 되면 이때는 비과세를 받게 되고요. 네. 다만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취득을 한 경우라면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 기간 동안 2년 이상 거주도 채워야만 비과세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이 집이 양도하는 시점에 9억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2년 보유와 2년 거주는 최소한의 요건인 거고요. 네. 10년까지 이를 때까지 계속 오랫동안 보유하고 오랫동안 거주를 해야만 이른바 얘기하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도움이 되는 얘기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팀장님 모시고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고요. 또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이슈로 팀장님 모시고 더 좋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